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 결과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역시 항소의 뜻을 밝혀 또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청와대까지 연결된 정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시켜 정부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 청와대는 이들을 초청해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오늘 서울 도심에선 예비교사들과 기간제 교사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체 유해 생리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귀와 물티슈 등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 전반으로까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어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삼성 측이 모두 항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전부 유죄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삼성 측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이 안 되는 형량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를 곧 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혐의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로 79억 원을 빼돌렸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37억 원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42억 원은 독일의 삼성전자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국외 도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검찰은 돈이 결국 최순실 씨 소유의 코어 스포츠로 전해졌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도 어제 재판이 끝나자마자 1심 재판 결과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항소심을 1심 판결 뒤 2달 안에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삼성 측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산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말을 바꾸고 또 허위 진술한 사실까지 인정한 바가 있는데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제 양형에 제대로 반영된 건지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측은 지난해 말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독대 자리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독대는 사실로 드러났고 이후 특검 조사에서 삼성 측은 독대 사실을 인정하고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마 지원은 2015년 7월 두 번째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너무 압박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고 최지성 전 실장 등은 이 부회장이 독대 자리를 밝히기 싫다 해서 숨겼다거나 법무팀에서 허위 진술을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재판에서 말을 또 한 번 바꿉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닌 최순실 씨가 해코지할 것이 우려돼 승마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어제 계속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삼성의 말 바꾸기가 형량에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관계에서 많이 벗어나는, 부인하는 이런 태도를 피고인이 보이면
이거 뭐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제 이런 점을 내세워서 가중 처벌을 하거든요. 특검도 삼성의 말바꾸기와 허위 진술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강조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재계 등 일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한 청탁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뇌물 범죄일수록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청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방산업체인 에스텍스 측에 직접 전화해 아들 회사를 후원해달라고 했고 실제 에스텍스는 7억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양측은 에스텍스에 특정한 대가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군 방위사업 후발주자인 에스텍스와 해군 최고 결정권자인 정 전 총장의 위치를 고려할 때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한이 큰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이 같은 뇌물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지난 2007년 한 복지법인에 30억 원을 제공하도록 한 제주도지사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시 묵시적인 의사표시였더라도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예, 특검법상 항소심은 2달 안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 간의 공방이 지금보다 짧은 시간 동안 더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앞으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형량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재계에서는 너무 높다 이렇게 엇갈리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횡령을 비롯한 5개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는데 그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 아쉽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법조계에서는 이제 재판부가 감형 요소를 상당히 폭넓게 고려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예. 사실 일반 사건의 경우 이제 수십억 원 횡령만 하더라도 훨씬 엄격하게 이제 중형 처벌을 받은 그런 판례들이 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 삼성과 재계 측에서는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징역 5년이 무겁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랬지만 또 어제 이제 재판부 설명을 보면은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측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판결문 내용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재판부는 이제 대통령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 요구, 그러니까 강압이 있었고 여기에 못 이겨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라고 표현을 예, 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예, 그런 이른바 이제 거죠. 피해자 프레임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부정청탁의 핵심 사안인 그 삼성의 승계구도 재편 자체가 예. 이 부회장 개인만을 위한 어떤 개인만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강조해왔던 부분들을 재판부가 예.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렇게 재판부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삼성 측이 이번 재판에서 졌고 특검이 이겼다. 뭐 이렇게 세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이 계속 아무래도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강조해왔던 그 이른바 피해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예. 주장을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하지만 이제 특검은 이 같은 삼성의 프레임을 깨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뇌물 공여 정황을 계속해서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특히 법리적으로는 이제 이 부회장의 형량 자체를 무겁게 하는 국외 재산 도피 혐의 입증이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예, 이제 특검에서 구형을 할 때도 국외재산 도피 혐의 때문에 10년 이상, 12년 그렇게 나왔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1심 재판부는요, 삼성이 최 씨 회사인 코어스포츠 계좌로 보낸 돈 37억 원만 이제 불법적인 외화 반출로 판단을 했고, 예. 삼성 독일 법인으로 보낸 돈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게 국외재산 도피 혐의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 혐의가 밝혀질 경우 또 가중처벌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하한선.
예, 하한선이 이제 징역 10년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독일법인의 계좌로 보낸 돈에 대해서 말이나 차를 사서 최순실에게 증여할 뜻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가 이미 최순실 씨의 지시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박할 걸로 보이는데요. 예. 당초 삼성 독일법인은 이제 시티은행과 같은 현지 은행 계좌를 사용했었는데 최순실 씨가 자신의 측근인 이상화 법인장이 있는 KB 하나은행에다가 새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예. 이상화 법인장은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승진 인사에 승진 인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팀 사회부의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기업 출연금 77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이 이득했다 하는 건 삼척동자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김평우 변호사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직접 청탁을 받은 증거가 없고 받은 대가도 없으니 뇌물과 관련해서는 무죄라는 게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준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 역시 유죄고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는 게 뇌물죄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받은 쪽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유죄 확률은 더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있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재판 당시에 적용이 된 건데 기업이 대통령에게 주는 금품은 대가를 받았든지 아니든지 따질 필요도 없이 다 뇌물로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런 판단에 섭니다. 그래서 청탁을 묵시적으로 했느냐 명시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도 상관없이 기업에서 뭔가를 받았다면 유죄라는 게 이 포괄적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이 챙긴 거지 직접 받은 건 없다고 반론을 펴니다. 하지만 그간 둘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결국 공범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이런 반론 역시 힘을 잃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부회장의 재판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각각 다른 판사가 합니다. 또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할 때 주요 사유였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관련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주목을 할 부분인데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무엇인지 임지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파면 사유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왔다는 겁니다. 최소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후 특검은 두 재단 모금 관련 204억 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도움을 기대하고 재단을 지원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한 재단 지원 요구는 정유라 씨를 위한 승마 지원 등에 비해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은 재단 모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수단이었고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를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 부회장의 고민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다른 정경련 소속 기업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라는 구체적이고 중대한 현안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처럼 문화와 스포츠 융성이라는 국가 정책을 위해 모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북한에 도발이 있을지 모른다는 분석이 계속 나왔죠.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쯤 강원도 기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3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250여 킬로미터로서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ICBM급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은 무력 시위를 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상임위는 북한의 발사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UFG 훈련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일부 보수단체의 삼각 커넥션을 그대로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조정해 대통령 지지 성명을 발표하면 청와대는 이들을 불러 감사를 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등 현안과 관련해 TV에 직접 나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행사 일주일 뒤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입니다. 좌파의 폄훼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홍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 등에 좌파를 공박하는 토론글과 댓글을 게재했고 네티즌 10만 명이 봤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자유주의 진보연합 등 건전단체를 조정해 지지 성명과 논평 발표를 유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단체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직접 이 단체에 성명 발표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유도하면 보수단체가 실행하고 청와대가 감사를 표시하는 정황이 문건에서 확인된 겁니다. 현재 검찰은 자유주의 진보연합 회원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의 팀장을 맡은 사실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전방위로 나선 정황도 드러납니다. 소셜미디어에 4대강 사업 홍보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비판 글을 올렸는데 물론 이런 여론 조작에는 나랏돈이 들어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0년 9월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 대응 내용입니다. 복지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 여론을 국정원은 좌파 세력의 유언비어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심리 전담팀의 대응 방안도 제시됩니다. 트위터엔 4대강 사업이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짧은 글을 올리게 하고 유튜브엔 4대강 사업의 우호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국정원은 야당 비판도 주문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고 예산 발목 잡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할 것을 계획합니다. 마지막엔 좌파 세력의 운동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 문구까지 보입니다. 국정원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거나 반대 세력을 좌파로 몰아 공격했고 여기에 나랏돈이 투입된 겁니다. 당시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을 올리면 건당 5,000원, 의견 게시글을 올리면 건당 10,000원 이상씩 지급하도록 소위 가격표까지 만들어 놓고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평택에서 신축 공사를 하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형 기자. 김 기자 뒤로 현장이죠. 일단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뒤로 처참히 무너져 내린 철골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이곳 평택대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m 길이의 상판 4개, 그러니까 240m 길이의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상판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았고요. 또 일부 상판은 교각에 닿아 있어서 아직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당시 사고 순간을 목격했던 시민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막 그냥 천둥번개 치듯이 그냥 와르르 하더니 그 교각 4개, 그 상판 4개인가 5개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쿵쿵쿵쿵 하고 차례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졌죠. 불과 한 4, 5초 사이. 네, 목격자 얘기대로라면 사고 규모가 꽤 큰데 인명피해는 없었네요.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작업자 17명이 있었지만 작업을 마친 직후에 인근에서 휴식 중이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다만 다리 밑으로 작업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손된 피해 말고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얘기대로 사고 당시에 작업자들이 피해 있어서 다행인데 하마터면 사상자가 나올 뻔했네요. 맞습니다. 사고 직전에 작업자 일부는 상판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또 이 무너진 상판 아래로 도로와 자전거 도로 그리고 산책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누군가 지나가거나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인근 도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고 원인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공사 측은 평택대교는 ILM 공법, 그러니까 육상에서 상판을 제작한 이후에 이곳으로 가져와서 이 기계로 밀어내는 공법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6번째 상판을 밀어내는 작업 도중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다리 길이가 총 1.3km이고 오늘까지 400m가 진행된 상황에서 절반 이상인 240m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상당히 큰 소음이 들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음이 사고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평택대교 사고 현장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생리대 유해성 논란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요즘 매장에선 국산 생리대가 외면당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순면 제품을 구한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성분이 든 생리대뿐 아니라 기저귀나 물티슈까지 기피하려는 조짐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휴일 마트를 찾은 대학생 최혜지 씨는 생리대 코너에서 무엇을 고를지 망설입니다. 문제가 된 생리대는 생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다른 제품들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생리대에서 안 좋은 성분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좀 생리대를 고를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고. 안정성 논란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잠깐 쓰는 건데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애기들은 솔직히 24시간 내내 한 번도 벗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너무 걱정되죠.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티슈나 화장지나 그런 일상적인 제품들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판매량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생리대 판매량은 20% 가까이 줄어든 데 비해 순면 생리대는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는 정부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등 큰 희생을 치른 제품들이 정부의 인증을 거쳤음에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화학 제품의 허가 단계부터 평가제도 전반을 보완하고 제품군별로 평가 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들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생리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외 제품들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며 직구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로 확대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해외 건강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유기농 생리대로 알려진 N제품이 인기 상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가 줄을 잇습니다.
해외 배송 대행업체에 따르면 평소 하루 평균 12건 수준이던 N제품에 대한 주문이 논란이 한창 진행된 지난주엔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불안감이 국내 생리대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유기농 생리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혹시 그런 생리대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유기농으로 바꿔봐라는 그런 간단한 조언을 받고 구입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식약처는 해외 제품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안전하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외국도 지금 한참 논란이 되는 VOC라든가 이런 걸 전혀 관리를 안 해요.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최근 3년간 국내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56개사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난 20일 살충제 성분이 나온 김제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재검사에서 플루페녹스론이 다시 검출됐습니다. 킬로그램당 0.008mg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농장이 이번 달에 유통한 달걀 4,200여 개 중 1,700여 개를 폐기했는데 나머지는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아동 수출 1위인 나라, 부끄럽지만 한국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이 17만 명에 달합니다. 네, 이들은 현지에서 가정도 꾸렸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15명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중에서도 37년 만에 친아버지를 찾은 한 입양인의 사연을 서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2살 때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 이름 구민경 씨입니다. I was adopted in March 1980, and my adoptive parents picked me up in the airport. 행복한 가정에서 37년을 보냈지만 혈육에 대한 원인 모를 그리움을 가진 채 살아왔습니다. It looks a lot like our father. So I have always wanted to look like someone in the family too. 특히 자식들이 생기면서 자신의 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존재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은 구 씨는 친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I think I will start crying, so I don't know. I have thought a lot about what I should say to him, but I really don't know. If he was worried about me, yeah, I would tell him that he shouldn't. That I've had a good life in Denmark. 해외 입양인 연대 주선으로 올해 한국을 찾은 입양인들은 15명이지만 구 씨처럼 혈육을 찾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황미옥 씨. 6년 전 신경이 서서히 굳는 병에 걸리면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Because I have no family medical history when I went to see my doctors at Harvard, and they told me I had 5 years to live, so time was really of the essence.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DNA 정보를 등록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Women don't just abandon their children. I think any woman who gets pregnant can tell you it's a profound connection, and I would wish my mother happiness and peace, and I'd want to help her if I could. JTBC 서효정입니다. 보시다시피 대개는 친부모를 다시 찾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거죠. 하지만 입양된 나라에서 강제 추방돼 돌아오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내 나라가 없다는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입양 대국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국 이름 김상필, 미국 이름 필립 클레이. 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 지하 푸드코트 구석의 작은 방에서 김 씨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5살 때 부모에게 버려졌던 김 씨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무국적자로 살다가 지난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됐고 결국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고충들을 털어놓을 때는 마땅하게 없고 직업도 마땅치 않고 언어적인 문제도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입양인 몬테 하인스, 한국 이름 한호규 씨는 2009년 미국에서 추방돼 현재 이태원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When I got here, there was nobody to meet me there. I ended up sleeping on the street for a couple weeks underneath the bridge. So many adoptees that commit suicide.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 입양인만 2만여 명으로 우리 정부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는 예비교사들과 또 기간제 교사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발표를 놓고 둘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공원에 초중등 예비교사들이 모였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일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당한 이런 임용시험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 정규직화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비슷한 시각 전국 기간제 교사들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실력이 없어서 임용고시에 떨어져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선별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오히려 기간제 교사들을 차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두 4차례 회의를 열고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현재 관련 법령과 의견 수렴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의 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기간제 교사 수도 또 정교사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이 교육 현장의 갈등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전국의 기간제 교사 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2006년 14,934명에 불과했지만 2008년 23,376명, 2012년 41,616명, 작년에는 46,666명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도 이명박 정부 때 6천여 명이나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는 줄고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 수는 급감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국 각 교육청의 초중등 교사 모집 정원은 9,074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2,720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정교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 현장에 배치되지 못한 임용 대기자도 전국에 4,250명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대립이 심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커지면서 의견을 듣는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최고 풍속이 200km에 달하는 괴물 허리케인에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초속 60m의 거센 비바람에 철제 입간판이 날아다닙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건물은 한쪽 면이 아예 뜯겨나갔습니다. All you could see was the wind buffeting all this structure and couldn't tell if there was anything left. And now we're in the eye and we can see there's absolutely nothing left. This is incredible. 미국 본토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의 위력입니다. 한때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카테고리 4까지 성장했던 하비는 상륙과 재상륙을 반복하며 현재는 카테고리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최고 풍속은 시속 200km에 달하고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비는 다음 주까지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며 비상사태가 선포된
텍사스 내 주요 도시인 샌안토니오와 휴스턴 등에 강력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당국은 하비가 위력을 유지할 경우 공식 사망자만 1,800여 명에 달했던 2005년 카트리나의 피해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f you are in areas between Corpus Christi and Houston, and maybe even some other areas, especially low-lying areas, you need to strongly consider evacuating. 미 언론은 허리케인 하비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의 전자회사 후지츠가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3곳뿐입니다. 사실 일본은 전자제품 강국으로 꼽혔는데 왜 도태되고 있는 걸까요? 윤사령 특파원입니다. 日本のものだと使ったことないんですよね、正直。だからずっと iPhone だったから。なんか使いやすいし見やすいし、操作が簡単。 일본 휴대전화 시장은 애플 등 외국 제품이 절반 넘게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휴대전화의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43.5%로 일본의 나머지 4개 회사의 판매량을 다 합쳐도 애플에 못 미칩니다. 결국 일본의 대표적 전자기기 회사인 후지스는 최근 휴대전화 사업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용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등 활로를 모색했지만 휴대전화 판매량은 5년 전에 비해 40% 이상 쪼그라든 겁니다. 2000년대 초 일본의 휴대전화 업체는 모두 11곳이었지만 후지츠의 철수로 이제 남은 곳은 단 3곳뿐입니다. 이처럼 일본 휴대전화 업체가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한 배경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등 세계가 빠르게 변할 때 자체 개발한 아이모드나 적외선 통신 등 국내 표준을 고집한 이른바 갈라파고스 휴대전화에만 매달린 겁니다. 일본 업체는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니의 전 세계 출하 대수는 1,460만 대, 삼성과 애플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본 휴대전화 업체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덜 익은 과일은 신맛이 강해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선 익지 않은 풋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풋귤에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신맛이 오히려 인기입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초록색 풋귤을 따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 농가는 3,000제곱미터 농장에 달린 열매 모두를 풋귤로 출하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수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생각이 돼서요. 이렇게 좀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주 감귤 농가들은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해 익기 전에 일부 열매를 따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덜 익은 특유의 신맛 때문에 먹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풋귤에 설탕을 재어 만든 풋귤청이 주목을 받으며 수요가 크게 늘자 아예 익기 전에 다 따서 출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풋귤청, 풋귤차, 샐러드용으로 이제 사용이 돼서 소비자들이 많이 인식을 해주면 우리 감귤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되는 게 아니냐. 특히 풋귤은 플라보노이드 등 암과 염증을 억제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익은 귤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250여 농가에서 800톤의 풋귤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고통을 겪어온 제주 감귤 농가들의 풋귤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전을 닷새 앞두고 있죠. 이란 선수단은 조금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철통 보안 속에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통상 경기 2, 3일 전 입국하던 관행을 깨고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이미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What matters for us it is to keep going with our record of winnings and no goals conceded. 우리 대표팀은 오늘 저녁 K리그 수원 삼성과 비공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전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조기 소집 훈련에 들어간 만큼 그간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성용이 어제 합류한 가운데 손흥민 등 나머지 유럽파가 28일 들어오면 신태용호는 본격적인 전술훈련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1년 이후 이란전에서 4연패를 당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이겨야 월드컵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홈경기로 치러지는 이란전은 오는 31일 저녁 8시 50분부터 JTBC가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신인이죠. 넥센의 이정우 선수가 오늘까지 12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졸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전경기 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정환 기자입니다. 넥센 이정우가 친 공이 1루수 이대호 앞으로 굴러갑니다. 비록 아웃은 됐지만 이정우는 12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휘문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데뷔한 이정우는 올 시즌 가장 무서운 신인으로 통합니다. 남은 24경기에서 큰 부상만 없다면 전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졸 신인 가운데 사상 처음이고 대졸 신인을 포함해도 1997년 이병규 이후 20년 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신인으로 믿기 어려운 방망이 실력입니다. 이미 90번 이상 홈을 밟으며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출루율과 타율은 모두 팀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프로야구 최초로 19살 3할 타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데뷔 첫해 3할 타자는 아버지 이종범도 이루지 못한 기록입니다. 이정우는 올해 신인왕 타이틀도 사실상 예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즌 초반 이종범의 아들로 주목받았던 이정우는 이제는 확실한 실력과 근성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C 주정환입니다. 예,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루였습니다. 선선한 바람까지 불었죠. 네, 날이 화창해서인지 나들이 간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복궁의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박소영 기자, 박 기자 뒤로 한복 입은 분들이 꽤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궁 안에는 성큼 가을이 찾아온 듯합니다. 제 뒤를 보시면요, 은은한 조명빛이 경회로를 비치고 있는데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어서 고즈넉한 고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수정전 앞에는요, 8시부터 음악회가 열리고 있어서요, 귀도 즐겁습니다.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한복을 입은 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만 시민 4,000명이 찾았고요. 경복궁 야간 개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질까요? 네, 오늘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그늘 아래에만 서면 선선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좀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28도, 대구가 30도, 광주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이보다 10도가량 낮아서요.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8월의 마지막 주인데 월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온다고 하죠? 네, 모레인 월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사이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요. 주중에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그동안 비가 와서 나들이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내일까지 날씨가 좋다니까 계획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